한국 축구대표팀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격적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인 직후 손흥민과 이재성이 베테랑 선수들과 갈등을 빚어 대표팀 분위기가 흔들렸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두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것도 내부 불화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보도가 객관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여론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패배의 진짜 원인은 전술적인 문제와 대표팀 운영 방식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공개된 여러 소식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시작은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사건 이후 이어진 언론 인터뷰 보이콧이었습니다. 대표팀 내부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맞섰다고 합니다. 손흥민과 이재성을 중심으로 한 쪽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다른 선수들은 월드컵 기간 내내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입장 차이가 라커룸 안에서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종호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을 앞둔 대표팀 분위기는 실제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선수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대표팀 내부 정보가 계속해서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대표팀 핵심 관계자들만 알고 있을 내용들이 너무도 빠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팬들은 과연 누가 진짜 대표팀을 흔들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전이 끝난 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에게 다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손흥민과 이재성은 기존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선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내부 갈등과 연결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일부 관계자들이 이재성을 제외한 것이 손흥민을 제외한 것보다 더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또 다른 기사들은 일부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얻은 이유가 단순히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 문화 차이와 코칭 스태프와의 소통 방식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역시 모두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내용일 뿐이며 대표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팬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이 모든 흐름이 아시안컵 당시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도 요르단전 패배 직후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대한축구협회는 두 선수 사이에 실제 충돌이 있었으며 손흥민이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도 흐름은 거의 똑같습니다. 대표팀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자마자 내부 갈등 기사가 터져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은 경기 내용보다 라커룸 이야기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왜 대표팀이 패배할 때마다 이런 민감한 내부 정보는 이렇게 빠르게 언론으로 흘러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왜 수년째 이런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부 기사들이 손흥민과 이재성이 대표팀 분열의 원인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다른 시각에서는 일부 기자들이 손흥민을 조롱하는 녹취가 공개된 것이야말로 대표팀 분위기를 악화시킨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해외 분석에서도 가장 큰 논란은 선수들 사이가 아니라 대표팀 외부에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전 패배를 단순히 라커룸 문제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경기 데이터와 전술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의 PPDA는 29.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 월드컵 이후 한국이 월드컵에서 기록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이 상대에게 충분한 압박을 가하지 못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비교적 편안하게 빌드업을 전개하며 경기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전술 전문가들 역시 홍명보 감독의 시스템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들어 무너뜨릴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양쪽 윙백인 서명관 시오라영우가 이태석 리테이석은 계속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1대1 돌파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두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수비를 제치지 못하면 결국 정확도가 떨어지는 크로스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한국의 공격은 번번이 막혀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본질이 특정 선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수들은 각자의 역할 안에 지나치게 묶여 있었고 상대 수비를 흔들기 위한 위치 교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의 순환 속도 역시 너무 느렸습니다. 그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한국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축구 분석가들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패배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경직된 전술, 비효율적인 선수 기용, 그리고 벤치의 부족한 경기 운영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패를 가른 것은 이런 전술적인 요소들이었지 내부 불화에 대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과 이재성을 겨냥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에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패배의 원인이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의 부진이 라커룸 분열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술적인 문제, 대표팀 운영 방식, 그리고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내부 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손흥민과 이재성에게 계속 책임을 돌리면서도 정작 코칭 스태프와 한국 축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외면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부 갈등설이 있든 없든 한국 축구는 앞으로도 비슷한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축구를 돌아보면 거의 변하지 않는 하나의 패턴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대표팀이 메이저 대회에서 실패할 때마다 전술과 감독 선임,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보다 여론은 언제나 라커룸 이야기로 향했습니다. 선수들 간의 갈등, 내부 불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품었다는 소문, 결국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왜 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누구와 싸웠는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세계 최정상급 대표팀들도 내부에서 격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는 선수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갈등을 코칭 스태프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선수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술 시스템을 구축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을 다시 보면 한국이 경기 초반부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은 많이 점유했지만 공격의 날카로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횡패스만 반복됐고 라인 간격은 지나치게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공격 전개 속도는 크게 떨어졌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강한 압박조차 하지 않고도 한국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해외 전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3백 시스템은 볼 점유율 유지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냈지만 낮게 내려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움직임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중원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간을 침투하지 않다 보니 공격의 부담은 모두 양쪽 윙백에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서명관과 이태석은 원래 뛰어난 1대1 드리블 능력을 가진 유형의 선수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경기 내내 반복됐습니다. 공은 계속 측면으로 전달됐고 윙백은 상대 풀백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 막히거나 어쩔 수 없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크로스가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흘러나가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것은 특정 선수 개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에게 자신의 장점이 아닌 플레이를 반복해서 요구한 전술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진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격수들과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상대 수비를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기보다는 대부분 정해진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예상 밖의 침투나 위치 변화가 없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비 라인만 유지해도 한국의 공격을 거의 모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 디 애틀레틱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뛰어난 선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술이 지나치게 경직되면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라도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손흥민이 경기 내내 출전하고도 위험 지역에서 공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유이며 창의적인 미드필더들 역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존재감이 사라졌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언론의 관심은 이런 전술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은 손흥민과 이재성이 동료 선수들과 갈등을 빚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론이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 대신 다른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라커룸 이야기로만 쏠리기 시작하면 정말 중요한 질문들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대한축구협회는 국제 경험이 풍부한 여러 후보들이 있었음에도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을까요? 왜 대표팀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전술적 약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메이저 대회에서 실패할 때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가운데 명확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까요? 바로 이런 질문들이 팬들을 가장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시절부터 홍명보 감독 체제까지 돌아보면 바뀐 것은 감독의 이름뿐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대표팀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때마다 여론은 언제나 내부 이야기와 라커룸 논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논란은 자연스럽게 잦아들었고 정작 의미 있는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수들이었습니다.
아시안컵이 끝난 뒤에도 손흥민은 가장 먼저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먼저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선임을 결정한 사람들, 대표팀 운영 방향을 정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 축구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공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 축구가 정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면 더 이상 패배할 때마다 희생양을 찾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내부 정보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더 투명한 운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라커룸 이야기가 아니라 축구 자체를 기준으로 실패를 평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손흥민과 이재성 그리고 다른 선수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언론이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일 뿐입니다. 아직 어느 당사자도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이 한국의 패배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결론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기장에서 보여준 답답한 경기력입니다. 국내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전술적인 문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에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운영 방식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독이 바뀌든 선수가 바뀌든 한국 축구는 앞으로도 메이저 대회에서 비슷한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커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실패를 단순히 내부 갈등설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술적인 문제와 대표팀 운영,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책임을 선수들에게 돌린다고 해서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팬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패배할 때마다 반복되는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과 이재성이 정말 대표팀 내부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번 논란 역시 더 큰 문제들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또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